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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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이 두 변호사님의 의견이 갈리는 주장은 요새 별로 없어요. 예, 이게 또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건 자체로 보면 의견이 달라질 게 뭐 많지는 없죠. 네. 않죠. 예, 사건 자체로 그냥 냉정하게 보면. 저희는 늘 보편적 정의를 지향합니다. 오, 되게 멋있다. 멋있네요. 야, 이거 멋있는 말인데 보편적 정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부터 볼게요.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네. 있었는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냈잖아요. 네.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썼답니다. 지난해 말 12월 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 여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가로 2차례 가량 불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목걸이와 브로치 선물을 돌려준 이후에 김 여사와의 연락이 뜸해졌지만 김 여사가 마음이 아주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에 응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오늘 소환 조사할 때 구체적인 안가 회동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수서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대선 직후인 요 얘기는 뭐 나중에 보죠. 일단 목걸이 얘기할 때 안가로 2번 불렀다. 한남동 사저도 아니고 그냥 안가는 원래 지금 은밀한 거 할 때 그렇죠. 부르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개헌 모의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지목되는 장소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데 목걸이 돌려준 이유라면은 최근이라는 얘기인데 계엄 직전에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에서 2번만 이거를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에 쓴 대로 너무 내가 마음이 괴로워 성경 이야기를 하라고 불렀다.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정말 고가의 목걸이, 귀걸이, 네. 브로치 세트를 받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빌려줬다고 해명한 이후에 실제로 이봉관 회장한테 잘 썼습니다 이러면서 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뒤로 이봉관 회장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 마음이 상했나? 좀 화가 났나? 그러다가 계엄 좀 전에 한 2차례 안가로 오세요. 그러니까 왜 뭐 무슨 일이십니까? 마음이 제가 너무 괴로워서 성경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서 또 뭘 갖고 오란 소린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때 빈손으로 갔을까? 이런 거야? 네. 정말 뭐 음료수 사갖고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은가는 또 보는 눈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자수서에 안가라고 특정했다는 건 그건 가공해낼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썼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예. 그럼 그때도 빈손으로 갔는가? 그땐 그러면 정말 성경 얘기만 나눴을 것인가?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추측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예.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에 없는 내용 지어서 쓸 만한 유인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가 관련 진술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부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연상되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뭐요? 그 1000만 관객이 들어온 영화를 2번이나 만든 최동훈 감독이 도둑들? 아니요. 영화 감독 데뷔작이 2004년에 나온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입니다. 나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에서 영화배우 천호진 씨가 수사 반장으로 나오는데 누가요? 천호진 천호진. 씨가 예. 수사 반장으로 나오는데 여주인공 염정아 씨를 앉혀놓고 일장 훈계를 해요. 예. 거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사기 전과가 이범이면 사기를 20번도 넘게 쳤다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들키지 않은 암수 범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가를 2번 썼으면 예. 이봉관 회장을 만날 때만 2번 썼을까? 가 아마 이 사안에서 가장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안가를 왜냐면 대단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냥 한담동 관저로 그냥 와도 되는 건데 예? 성경 이야기 하고 싶으면 굳이 안가. 보는 눈이 없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도 안가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농후해 보이죠. 그리고 여사가 안가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예전에 목걸이를 줬던 전력이 있는 서희건설 회장이 그냥 들어갔을 것인가라는 거에 의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목걸이 얘기 나온 김에 계속 해볼게요. 자수서에 이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에 이거는 당선되고 바로잖아요. 네.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이 회장이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를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여사가 나는 괜찮아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런 취지로 화답했다고. 그럼 이거는 당선 선물이라고 특정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죠? 그리고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그 총선 전후입니다. 여사가 전에 빌려주신 물건을 잘 사용하고 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래서 당시에
나를 믿지 못해서 선물을 돌려주는 건가 싶은 걱정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보니 선물한 명품은 2개, 목걸이하고 브로치만 있었다. 그럼 귀걸이는 어디 간 거야? 나토 3종 세트 중에서 귀걸이는 본인이 가진 거 아닐까요? 네. 2천만 원이 넘는 귀걸이던데. 아니 근데 분명히 보세요. 이건 이제 약간 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잠재적 피의자들의 행동으로 분명히 이 회장은 당선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사가 어머 괜찮은 게 없는데 고마워요. 그러면서 나토 3종 세트 받아가지고 착용을 했어요. 그때 받고 나서 2년이 넘어서 돌려주면서 빌려주신 거 반환합니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굳이 빌려주신 거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알리바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네. 이거 국민들한테 설명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500만 원이 넘는 목걸이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됐고 그러니까 빌린 거다. 근데 현지에서 빌렸다고 그땐 그랬었어요. 지인한테. 예. 그런데 어쨌든 빌렸다는 외형을 만들고자 하는 동인이 있는 상황에서 만나가지고 돌려주면서 잘 썼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듣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로서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나 정말 빌리지 않았냐. 그래서 돌려줬을 때도 내가 잘 쓰고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하는지. 입을 굳이 안 맞춰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미리.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시차가 엄청난데 돌려주기까지. 그 기간이. 혹시 있을 수사가 있을지도 모르게 대비하는 건가요? 그죠? 본인은 나름대로 영득 의사를 부정할 속셈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뭐 판례는 확립돼 있기 때문에 받은 순간 이미 뇌물수수로 보든 알선수재로 보든 범죄는 성립합니다. 사후적으로 양형에 고려될 사정에 불과한 거예요. 돌려줬는지 여부는. 그런데 더더군다나 돌려준 시점하고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이건 뭐 양형에 고려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둘 날도 아니고 그냥 네. 저 2년 있다가 돌려줬으니까. 아니 근데 뇌물 뭐 알선수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특검이 이 목걸이는 특검 요번에 영장이 안 들어갔군요. 네. 어쨌든 이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그 목걸이는 들어갔네. 신분은 못 찾았지만 그라프 목. 그라프 목걸이는 그게 알선수재라는 게 결국에는 일종의 로비스트 같은 거잖아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 관련해 가지고 청탁하고 요 일종의 로비스트 처벌하는 법인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뇌물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에요. 네. 영부인은 민간인이에요.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 판례가 어떻게 이거 배우자가 돈을 받았을 때 금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를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그렇죠.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았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현직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알선수재로 처벌받은 전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뇌물로 의율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때 나오는 게 부분은 정말 법리적으로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를 같이 배분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당사자가 받는 거에 준한다. 그런데 심지어 윤석열 검사는 최순실 씨, 최성원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또 경제 공동체로 어떠한 가족 관계도 없잖아요. 법률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남이죠. 완전 남이죠. 법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토리와 그 결탁 정도와 어떤 인간사를 종합했을 때 이 둘은 경제 공동체, 뇌물죄 최성원 씨한테도 해당해야 된다라는 법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확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거, 서해건설로부터 받은 게 이게 김건희라는 개인의 로비적 역량을 보고 준 게 아니잖아요. 아,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당선인이니까. 그러니까 뇌물죄로 궁극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왜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냐면은 이제 뇌물죄는 원래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받았을 때 부당한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보통 문제가 되는데 김건희 씨는 당연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인정하려면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판례로 인해서 뇌물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의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요건이 대단히 완화돼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려면 최소한 공무원이 그 비공무원인 사람이 뭔가를 받는다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이 있어야 무슨 공동 가공도 있고 공모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말 3마리 비센트 이름 뭐였더라? 그 말 3마리가 같구나.
말씀을 받았거나 이런 걸 어렴풋이 눈치를 챌 수 있어서 됐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렵냐면요. 네. 지금 그 이른바 나토 3정 세트가 건너갈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당선인이에요. 네. 물론 사전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엮을 수 있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뭘 받고 다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런 걸 알고 있었냐는 입증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긴 해요. 특검이 상당히 품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임 후에 발생한 일들은 계속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나 첩보가 올라온다. 뭐 여사 쪽에 이상한 동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그런 거 나한테 보고하지 마. 여사는 터치하지 마. 이렇게 쓰면 그것을 공모관계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선 직후의 일을 어떻게 이걸 특검이 입증할 거냐.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진술을 모아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일정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할 수 없는 행동과 그 처벌에 대해서도 아예 특별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영부인의 지위를 법으로 그냥 아예 박아놓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처벌 규정까지 그리고 그것이 당선인의 신분일 때도 당선인 배우자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명확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차원에서 만들어서 내놓고 그다음에 현 집권 세력은 특검이 정치용 특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 고양이 목의 방울을 받아서 스스로 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긴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살던 것처럼 그냥 살면 안 되네. 중간에서는 안 돼. 어쨌든 살면은 그냥 뭐 문제 없는 건데 그럼 뭐야? 우리 송 변호사 얘기대로 하면 만약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부인이 어디 가서 뭐 받고 다니고 무슨 청탁 받고 다니고 이걸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저 여사가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뇌물죄로 엮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저는 법적으로 그게 그렇게 넘기 힘든 허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표현해 주신 어렴풋한 인식만 있어도 왜냐하면 정말 최순실이 구체적으로 말도 받고 이것도 받고 재단도 만들고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하나 알지 못했어도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뭔가 뒤로 한다라는 인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이유로 같이 처벌한 거잖아요. 이를테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막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건진은 그 또 금품을 막 갖다 준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다? 공직기관 비서관에서도 이걸 막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도 모른다?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했겠죠.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품목이나 가액은 몰라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다만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사실은 이걸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기소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당선 직후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았냐라고 하는 걸 특검이 상당히 품을 많이 들여 입증해야 될 거다라는 취지죠.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여사의 소환 집사와 법사가 이제 소환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본인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무슨 집사야? 나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언론 유튜브에서 얘기는 했어요. 김혜성 씨 구속은 됐습니다. 결국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거는 이 김혜성 씨 때문에 이걸 수사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여사의 관련성. 김혜성 씨가 가져갔다는 돈 이게 또 이제 김혜성 씨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 여사한테 흘러갔느냐. 여사 쪽으로 여사와 무슨 김혜성 씨가 받은 걸 여사가 받은 걸 엮을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경제공정죄 될 수 있어요? 일단 특검이 자금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혜성 씨가 이른바 엑싯을 하면서 받은 돈을 그중에 일부를 조모 대표라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특검이 지금 열심히 쫓고 있을 겁니다. 파견 검사만 40명, 파견 수사관이 80명인데 그중에 자금 추적 전문 인력이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 사안을 논의할 때 한 가지는 조금 유의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자본 잠식 상태에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본 잠식인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정확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요. 진짜 건실한 그러니까 미래가 건실한 스타트업이나 그런 벤처 회사들이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위축되거든요. 나중에 사회적 논란이 생길까 봐서. 그런데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들도 정말로 미래가 유망하고 그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팡입니다. 2018년 초에
자본 2017년 말에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예. 당시에 3년간 누적 적자가 1조 7천억 원입니다. IMS 모빌리티가 쿠팡처럼 유망한 회사였다는 뜻이 아니고 자본 잠식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투자한 회사들이 어떤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인과관계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 맞춰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늘 네.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요. 네. 깁사와 법사를 다 불러요. 동시간대. 동시간대. 대질신문은 여사가 한다고 할 리가 없죠. 한다고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럼 못 할 거예요. 못하죠. 그 알 거잖아요,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층에 방은 다르지만 예. 싹 이렇게 동시에 소환한 특검의 의도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큰 볼륨 사건 하면은 막 여러 검사실에 네. 당사자들이 막 있고 팀제로 막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동시간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좀 확인한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지 하나하나 분별하고 나중에 또 이 사람 불러서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대질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강제할 수가 없어요. 피의자들한테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을 강제로 앉혀놓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시간으로의 소통은 되는 거죠. 수사관들, 검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지금 특검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시간 보호될 거고.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하자. 이게 간극이 이렇게 크다. 이거를 하는 데는 효율적인 방식이겠죠. 그 일종의 죄수에 대해 말을 약간 그런 이용하는. 느낌도 있고. 저 여사님 김여정 씨가 줬다는데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럼 어머 어떡하지? 뭐 요런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려고 동시간대? 그 동시간대에 그렇게 분리신문을 하면은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옆방에서 내 그렇죠. 공범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공범관계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가 뭐라고 진술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사실을 털어놓게 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본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 소위 집사라든가 예. 소위 법사를 자칭하는 사람이라든가 예.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신문 방법상 효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랑 법사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저희 옆방에서 여사가 당신들이 다 네. 했다는데 그럼 쫄 수도 있고. 예, 본인은 모른다는데 어떡할게요 앞으로? 이러면 이제 뭐가 술술술 불든지 아니 계속 방어라든지 하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냥 안 나갔으면 제가 안 나가란 말이 아니라 남편은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아마 그런 게 알 건데 본인은 안 나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뭐 남편도 못 끌어냈는데 뭐 저 김건희 여사를 억지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 거고 못 할 거고. 근데 나가요 또. 네. 근데 나가는데 말은 안 해. 네. 이거 남편이랑 완전 다른 네. 지금 행동 패턴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전 두 가지가 있는 전략?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정말 저희 사건 하면 피해자가 구속 수감됐는데 소환에 안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 생각하잖아요. 나가면 시원하고 밥도 맛있고. 그리고 끌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해서 험한 꼴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내할 판단은 안 하는 것 같고 김건희 씨. 그 막 진짜 끌려 나가고 이건 너무 싫다. 그것까진 내가 싫다. 남편은 들어누웠지만 나는 들어누울 수 없다. 남편이랑 나는 좀 다르다. 격도 다르고. 격도 다르고는. 제 생각에는. 난 V0야 이겁니까?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은 또 법적으로 무게감도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6개 혐의 중에 지금 초입에 있는데 보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알선수재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든 난 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언제 내가 또 남편이랑 살 수 있을까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보내는 이 법률적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얘기해라. 나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할 유일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급이 내가 더 높다 이런. 그리고 나를 잘 본인 항변 내지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도 특검 브리핑을 보면 다 행사한 게 아니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 띄엄띄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지 향배도 볼 겸 겸사겸사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략인지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가 있어요. 뭐요? 2017년 2월 9일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남부 구치소에 있다가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9일 만에 그때는 순순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나왔고요. 나왔는데 그날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이 재밌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최순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로서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도 많은 걸 조사를 받아야 돼요. 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해도 뭔가 판판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불리할 수 있으니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되 특검이 지금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무엇을 규명하고자 하는지를 그 질문을 통해서 좀 정보를 획득하고 싶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구치소의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그동안 누렸던 특혜를 다 없앤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외래 진료하면서 수갑하고 전자발찌 차고 간다. 예.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게 이제 원칙은 다 원래 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할 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김길수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이제 예, 도주를 한 전례가 있어서 아, 마찬가지 있었어요. 예, 지침을 만든 게 예. 그럼 외래 진료도 이번에 저도 찾아봤는데 수용인의 예. 그 의료 그 진료에 대한 것도 되게 상세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지침을 보면 어쨌든 그런 경우에 수갑을 착용하고 그러니까 도주 우려를 확 낮춰야 되니까 전자발찌, 전자기기를 부착한 채로 내보내는 게 원칙으로 지침이 만들어져서 이게 막 반인권이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뭐 주장할 수는 야당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어쨌든 그렇다.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원칙은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이제 단독 접견실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되게 복잡한데 많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다른 수용자들랑 같이 앉아서 변호인 접견한다는 거죠. 그렇죠. 단독 접견실은 배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예. 그런데 어쨌든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대우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가지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거기가 물론 뭐 칸막이로 되어 있고 예. 다른 수용자들과 여러 가지로 뭐 시선이 마주치거나 같이 앉아서 대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예. 그리고 그래서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뭔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예.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변호의 접견권 자체는 예.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규정대로 하는 거는 뭐 전직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안 해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인권 침해는 아니다. 그렇게 두 분 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그 교정 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예외나 재량에 의한 배려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 투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